15주차 원격 강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의미를 살펴봤고 또 국제금융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인지 또 거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거래 당사자는 셀 사이드와 바이 사이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셀 사이드는 당연히 인베스트 뱅크 또는 인베스트 뱅킹 컴퍼니,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이 되겠고, 바이 사이드는 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즉 중앙은행이라든가 투자공사, 또 뭐가 있을까요? 연기금 등등 있겠죠. 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주로 자산을 사는 쪽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사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셀 사이드에서 투자은행이라 하면 상업은행과 달리, 여러분들 상업은행 잘 아시죠? 상업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고객에게 다시 대출을 하는 것이죠. 예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인데 반해서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은행이 한 이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정부나 또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죠. 그럴 경우에 정부나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시장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고 또 그 발행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일을 주선하는 투자은행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은 정부나 기업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 또는 주식 발행 대응 업무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더라이팅 업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투자은행이 하는 일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일이겠죠. 뭐냐면은 M&A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M&A 컨설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투자은행으로서는 큰 재원이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은 조금 M&A 뉴스가 나오지 않지만은 한동안 늘 M&A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업 간의 합병이죠. 동종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이적 기업 간의 합병이 있는데, 이 경우에 기업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투자은행이 그 중간에서 양쪽을 연결해서 서로 자산을 평가하고 또 M&A 관련 모든 절차를 투자은행이 알아서 처리해주면서 막대한 M&A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게 투자은행에서 큰 수익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은행이 하는 일은 트레이딩입니다. 조사, 즉 리서치죠. 금융시장에 대한 또는 경제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 자료를 고객인 자산운용사라든가 중앙은행 또는 연계금에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일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일즈를 통해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또 수수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투자은행은 순수한 투자은행을 하는 투자은행과 또 상업은행이면서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1929년도에 우리가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상업은행이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대출을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증권을 사서 막대한 돈을 처음엔 많이 벌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버블로 이어져서 버블이 붕괴되면서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1933년도에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역할이 구분이 없이 은행이면 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 은행법이 생기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99년까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원래부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겸업을 계속 해왔죠. 그런 사이에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또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매우 큰 규모의 투자은행 역할도 하면서 상업은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맞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역할을 분리한 결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한정되면서 유럽의 투자은행에 비해서
그 규모나 또 그 업무 영역 범위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에 현대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을 다시 합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큰 은행들, JP모간,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DOA 같은 은행들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역할을 하면서 다시 글로벌 대형은행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라지 유니버설 뱅크는 뭐냐면은 투자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동시에 상업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9년도 이후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큰 라지 유니버설 뱅크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한꺼번에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 크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은행 중에서는 라지 리저널 IB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또 독일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이치뱅크라든가 콤메르츠뱅크 이런 은행들은 주로 지역적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 또는 아시아 또 독일 또는 유럽에서 주로 큰 역할을 하는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글로벌 펌들은 영국의 바클레이스라든가 미국의 골먼삭스, 미국의 JP모간 등등은 세계적으로 그 투자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투자은행으로서 스몰 IB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티크 뱅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투자은행들은 주로 M&A 관련 컨설팅을 하고 또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B와 다른 그런 개념으로 브로커리지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리지라는 회사는 바로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되겠죠. 이들 브로커리지 회사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이나 주식을 중개하면서 매입과 매도를 연결시켜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주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자산을 팔고 사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매입과 매입 가격의 차이, 그 차이를 넣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투자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Investment Banking Division, 거기서는 주로 M&A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또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갖다가 중개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이딩 디비전이 있는데 트레이딩 디비전은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중개를 한다든가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든가 고객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셋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데 스몰 IB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업무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또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은행의 클라이언트 릴레이티드 트레이딩에 대해서 즉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에는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는 증권을 싸게 팔아서 다시 그 증권을 비싸게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트레이드는 가격을 코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사자 가격, 팔자 가격이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트레이드 혼자만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는 없죠. 결국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세일즈맨이 있는 것입니다. 세일즈맨들이 고객을 연결시켜서 트레이드가 가격을 코트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것인데 이때 그 트레이드하고 고객 간에는 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세일즈맨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거래를 많이 성사시킬 것인가, 트레이드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 이런 어떤 이해상충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트레이드와 세일즈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하버드나 예일 또는 MIT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많은 경제 경영 관련 전공 학생들이
투자은행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학부만 졸업해도 투자은행에 가면은 초임이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나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경제 경영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2천 내지 3천 정도밖에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월가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만 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연봉이 1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월가는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돈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파생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파생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고객들을 창출하고 고객들도 한편으로는 치딩을 해가면서 돈을 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에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IBA 두 번째 기능은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리서치는 조사 연구죠. 우리말로 하면 투자은행에는 매우 우수한 리서치 연구원들로 구성된 리서치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별 정골이라든가 산업, 다시 말해서 조선업이라든가 항공산업, 금융업 등등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고 또 파이낸셜 프로덕트입니다. 여러 가지 파이낸셜 프로덕트가 있죠. MBS, 또 ABS, 채권, 주식, 주식에도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이벤트 또는 규제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누구한테 제공할까요? 바로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그 리서치를 믿고 거래를 많이 하도록 하면 여러 그 투자은행 트레이딩 부서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거래를 통해서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스프레드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고객과 관련해서 세 가지 팀, 트레이드가 있고 트레이드 팀이 있습니다. 리서치 팀이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일즈 팀입니다. 세일즈 팀은 직접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한편으로는 트레이드를 도와서 거래를 유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능한 거래를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일즈맨들은 고객한테도 도움을 주고 또 세일즈가 속한 그 투자은행에도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세일즈를 믿고 거래를 하겠지만 또 세일즈는 반드시 고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늘 중간에서 양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월가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보면은 고객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본인이 속한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드와 밀접하게 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세일즈맨을 완전히 풀리 믿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킵니다. 여러 투자회사의 세일즈맨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격을 제시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제공한 정보, 그들이 제공하는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셀 사이드 역할을 하는 쪽은 바로 투자은행이고 바이 사이드 역할을 하는 쪽은 센트럴뱅크 10입니다. 중앙은행 또는 펜션펀드, 연기금이죠. 그 다음에 머니매니저, 자산운용사죠. 그 다음에 헤지펀드 이렇게 바이 사이드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 사이드는 기관 투자가들이 속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제일 먼저 이쪽은 바이 사이드 입장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베스트먼트 골, 투자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수익률 목표가 되겠죠. 어떤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걸맞는 또 리스크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투자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투자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설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한 투자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투자 기간이 설정이 되면은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중앙은행이라든가 연기금 또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또는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을 선정할 때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발행자가 누구인지 또는 투자 대상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회사, 즉 자산운용사라든가 중앙은행 또는 연기금에서 투자할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덱스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채권에는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이 제공하는 인덱스, JP모건이 제공하는 인덱스. 그 인덱스에는 정부채를 투자하면서 그 정부채를 어떤 정부채를 포함할 것인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발행하는 회사, 또 발행하는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인덱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인덱스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기등급, 투자등급 개념을 아시죠? 투자등급만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투기등급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기등급까지 포함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자산운용사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채권 인덱스라는 주식 인덱스를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커스터마이즈 한다는 것은 제약 조건을 반영해서 그 기업에 맞는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 상품에 맞는 그런 인덱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투자 인덱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자산 구성을 최적화를 할 수 있는가, 즉 옵티멀 애셋 엘로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100%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달러를 70%, 다른 통화를 3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또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등급만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등급 중에서도 A등급 이상만 할 것이냐 또는 B등급을 BBB 등급을 포함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넣어서 최적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자산 배분이 끝나면은 이제는 벤치마크라 그래가지고 운용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운용 기준은 바로 실제로 거래를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가 또는 딜러가 벤치마크를 따라간다 그러죠. 막연하게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정한 어떤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가지고 벤치마크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벤치마크와 투자 성과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벤치마크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치마크로부터 어느 정도 변동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허용 범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달성했는지 또는 손실을 입었는지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벤치마크 설정이 끝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트레이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투자 전략, 소극적인 투자 전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극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정한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투자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소극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크게 수익률을 낸다든가 또는 큰 손실을 입는다든가 그럴 상황은 아니겠죠. 당연히 벤치마크만큼 이용을 부담하면서 벤치마크만큼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산운용사 또는 헤지펀드,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즉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금융시장이 잘 통제되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바이사이드에서는 단순히 소극적인 전략으로 벤치마크를 따라가기보다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투자 기간 동안에
투자 성적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 성적을 비교할 때는 실제로 앱솔루트 리턴이라고 해서 총액 측면에서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아니면 상대적인 평가라고 해서 벤치마크 위에서 정한 투자 기준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는지, 또는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라고 해서 리스크를 조정해서, 즉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면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났더라도 실제로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조정한 그런 수익률 등등 여러가지 수익률을 산출해서 실제로 그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 전략은 패시브 스트래티지, 그래가지고 보통 리스크 어버스, 리스크를 약간 싫어하는 것이죠. 어버스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바로 바이 앤 홀드라 그래서 일단 어떤 상품을 사게 되면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샀다가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덱스 듀플리케이션 스트래티지라고 그래가지고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드 이뮤나이제이션 스트래티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면은 그 채권은 어떻습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계속적으로 이자를 받죠.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만기 이전에 어떤 이자와 원금을 다 회수를 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만기보다는 훨씬 적은 평균 상환 기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매치시키거나 또는 자산과 부채 사이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를 매치시킴으로써 우리가 본드 이뮤나이제이션 스트래티지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트래티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듀레이션 전략을 행사한다든가, 일드 커브라 그래서, 일드 커브는 뭡니까? 우리가 수익률 곡선이죠. 수익률 곡선을 잘 보시면은 어떤 때는 장기 채권이 더 수익률이 좋은 때도 있고, 또 단기 채권이 수익률이 좋은 때도 있는데, 잘 보면은 가격이 평소의 가격이 아닌 어떤 이상 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어떤 만기를 잘 살펴보면 어떤 채권은 만기가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지만은 수익률이 낮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같이 금융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죠.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 경색이 있다는 얘기고, 이때는 단기 자금을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이나 또는 그런 투자은행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당연히 만기가 긴 장기 채권 또는 장기 어떤 투자 상품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보면은 만기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싼 걸 샀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스트래티지고, 또 특별히 일드 커브 전략이라든가 렐라티브 밸류 분석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월가에서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셀 사이드와 바이 사이드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격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체크인 프라이스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고요? 리서치 자료를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거래를 특별한 어떤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시간상. 그래서 가격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가격을 체크를 하는 방법은 우선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발전하면서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라는 말 들어봤죠? 블룸버그는 투자를 하는 곳이면 어느 회사나 다 가지고 있는 터미널이 되겠는데, 그 터미널에서 각종 경제 뉴스, 그 다음에 거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주는 종합적인 금융 경제 종합 서비스 회사가 바로 블룸버그사인데, 블룸버그의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체크를 통해서 바이 사이드 또는 셀 사이드 쪽에서 좋다, 거래를 하자,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바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되면은 바로 그 거래 성립 결과를 바이 사이드에서 또는 셀 사이드에서 주로 IB가 되겠죠. IB 쪽에서, 왜냐하면 IB는 이 거래를 통해서 스프레드를 통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그 투자 고객, 다시 말해서 자산운용사, 중앙은행 또는 연기금에다가 거래 결과에 대한 어떤 확인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투자 쪽에서는, 다시 말해서 고객 쪽에서는 그 거래 결과를, 거래를 한 척이라든가 또는 그 거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백오피스에서 바로 이중으로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제일이 되면은 바로 그 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방법은 사는 쪽에서는 돈을 주고 증권을 받겠죠. 그리고 파는 쪽에서는 반대로 증권을 주고 돈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실제로 거래를 하는 방식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딜러 A, 즉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이 특정 고객과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방식, 또는 딜러 B와 같이 투자은행이 여러 고객과 거래하는 방식, 멀티 딜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딜러 B 쪽에서 여러 고객에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또는 가격 코트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완전히 딜러가 개입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결제를 하는,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거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기만 하시고,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거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코노미스트나 스트래티지스트가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한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리서치 세일즈가 누구한테 보내죠? 바로 고객인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레이더로 하여금 다시 IB 쪽에 세일즈맨에 연결을 해서 거래를 주문을 하면은, 세일즈맨은 다시 IB 쪽, 다시 말해 투자은행의 트레이드 쪽에 그 거래 받은 주문 내용을 전달을 하면은 다시 트레이드와 고객의 트레이드 사이에 거래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되는 것인데, 가격을 우리가 코트를 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98, 10 이런 식으로 가격 코트를 합니다. 그래서 98, 10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8.312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코트할 때는 98, 10이라는 얘기는 98과 30분의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숫자로 환산하면 98.3125가 된다는 것이고, 보통 가격을 코트하기도 하고 또는 일드로 코트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의 관계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코트를 하거나 또는 일드로 코트를 해서 그 채권의 가격 또는 그 채권의 수익률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는 클린 프라이스로 코트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를 할 때는 클린 프라이스 플러스 크루드 인터레스트, 즉 경과이자를 합한 더티 프라이스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 이 화면은 바로 가격을 코트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매입가,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그러면 딜러는 이렇게 가격 코트를 하면서 또 고객은 이 가격을 보고 살 것인지 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격 코트를 하고 있는 화면을 보게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미국의 경우가 아니라 유럽의 경우인데 조금 다르지만은 그 원리는 같습니다. 매입가가 있고 매각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일드라고 해서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격 코트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코트하는 또는 거래를 성립시키는 어떤 트레이딩 플랫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가격 코트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딜러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를 성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래를 캔슬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면서 많은 술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할 본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래할 채권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IB를 통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제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성립이 되면은 성립 결과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더 이상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로써 원격 강의 15주 차이면서 2020년 1학기 재무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